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7월 13일 일요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 끝나고 밥 먹고 또 한숨 잤습니다. 주말에는 낮잠을 잘 수 있어서 참 좋아요. 한숨 푹 자고 났더니 좀 머리가 피로가 쫙 풀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몸은 좀 무거운 것 같아서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정경이 데리고 날씨가 지금 흐려져서요. 약간 좀 덜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 정견이와 운동을 하고 왔고요. 지금은 비가 좀 내리고 있고 오늘 좀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죠. 혹시 많은 비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추계시대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정견이가 산책을 갔다 왔더니 얌전히 있긴 한데 언제 또 날 또 괴롭힐지 걱정입니다. 자, 미디어북 하기 전에 요번에도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도의 악몽. 이 책은 이 전 시간에 에필로그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소설보다 무서운 지구 온난화와 환경 대재앙 시나리오. 육도의 악몽. 마크 라이너스 지음, 이한중 옮김, 세종서적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차례를 보면 1도 상승, 2도 상승, 3도 상승, 4도 상승, 5도 상승, 6도 상승 하면서 6도가 상승되면 대멸종에 이른다 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조만간 한번 책이 두껍긴 한데 글씨가 큼직큼직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빨리 읽힐 것 같은 책이에요. 참고 삼아서 읽어볼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미디어북 추계시대 6장 할 차례입니다. 6장이면 중간 반환점을 돌아서는 장인 것인데요. 6장 공감의 발견. 기원전 530년에서 450년경. 앞에 전문입니다. 그리스인은 슬픔과 눈물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귀중한 유대를 창조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원수들도 일리아스의 끝에서 아킬레우스와 프리아모스가 그러는 것처럼 공통의 인간성을 발견했다. 그들의 눈물이 카타르시스가 되어 도끼 가득한 증오가 담긴 슬픔을 정화해 준 것이다. 아테네 사람들은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부끄러움 없이 큰 소리로 울었다. 이것은 시민간 유대를 강화해 주었을 뿐 아니라 개인들에게 그들이 슬픔에서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인간이 고난을 겪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카타르시스는 공감과 자비를 경험하는 데서 얻을 수 있었다. 타자와 함께 느끼는 능력이 비극적 경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자, 6장의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 드디어 공자님이 나오십니다. 좀 길어요. 조금 긴데 한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좀 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공자 인의 나라를 찾아 떠나다. 기원전 6세기 말에 노나라는 완전한 무정부 상태에 직면했다. 합법적인 제후의 권력을 찬탈한 세 대부의 집안이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싸웠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의 전문가들에게 특히 괴로운 상황이었다. 노나라에는 중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전래 행사에 참석하고 주 왕조 초기에 나온 음악을 듣기 위해서였다. 진나라에서 온 한 방문객은 이렇게 감탄했다. 주의 모든 예가 여기에 있다. 이제야 주공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왜 주가 세상을 다스렸는지 이해하겠다. 네. 그러나 기원전 518년 노나라의 정당한 통치자, 즉 주공의 후손은 너무 가난해서 조상의 사당에서 이런 제의를 거행할 음악가와 무용가들에게 줄 돈이 없었다. 그러나 그 해의 권력 찬탈자 가운데 한 사람인 대부 계씨가 자기 조상의 사당에서 천자만 누릴 수 있는 8일무를 거행했다. 그래서 8일무 하면서 주 표시가 있습니다. 8명씩 8줄로 64명이 늘어서서 추는 제례의 춤. 천자는 8일무, 제후는 6일무 36명, 대부는 4일무 16명을 누릴 수 있었다.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는 6일무입니다. 36명. 네, 감히 8일무를 못 쳤어요. 조선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일이었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이제 얘는 귀족 가문의 탐욕과 허세를 제어하지 못했다. 하늘은 무관심해 보였다. 공자는 왕가의 제의를 불법적으로 거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했다. 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공자는 그렇게 탄식했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통치자들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하는 신성한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면 자신이 직접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평민으로서 도를 세울 수가 없었다. 오직 왕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덕이 높고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들의 무리를 길러내 그들의 중국의 통치자들에게 도를 가르쳐 다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끌 수는 있었다. 공자는 정치 세력을 쌓을 기회를 받았지만 늘 실망했다. 너무 직설적이고 솔직해서 정치에서는 성공을 거둘 수가 없었다. 재정과 회계 관련 부서의 말직밖에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었다. 정치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공자는 생각할 시간을 얻었으며 영감이 넘치는 스승이 되었고, 스스로 성공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고위직을 얻을 수 있도록 훈련하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공자는 이 시기에 주변부로 밀려난 다른 사처럼 주유하는 학자가 되어 적어도 제후 한 사람 정도는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규모는 작지만 충실한 제자들을 이끌고 끊임없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다. 네. 공자는 아주 오랜 시간 이런 걸 유세라고 하죠. 유세. 요즘에 선거 유세 뭐 이런 거나 같은 말입니다. 유세. 공자는 외로운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는 좋은 식사, 훌륭한 술, 노래, 농담, 자극적인 대화를 즐겼다. 그는 상아탑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으며 내적 성찰이나 명상을 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통찰을 발전시켰다. 우리의 주요 자료인 논어를 보면 공자가 늘 제자들과 토론에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의 친절함과 명석함, 보기 드문 조합이었다. 그의 친절함과 명석함은 자석처럼 제자들을 끌어당겼다. 게다가 그는 누구도
돌려보낸 적이 없었다. 제자 가운데는 귀족도 있었고 주신이 미천한 사람도 있었다. 공자가 총애하던 제자는 아마 가난하지만 신비롭게도 재능이 뛰어난 아내였을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차분하고 강인한 빈자건 활력이 넘치는 자로 늘 용감하고 정직한 자공 등 자신의 많지 않은 제자들을 모두 사랑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공자는 무엇보다 한 가지 자질을 살폈다. 열심히 터져나오지 않는 사람은 가르치지 않으며 흥분이 부글거리지 않는 사람은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 이것도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을 꾸짖고 사정없이 몰아댔지만 결코 우스대지는 않았다. 요가 수행자들의 성취에 놀라 약간 기가 죽은 뒤에 공자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한다. 그가 제시하는 도는 제대로만 이해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친절하고 차분하고 다정한 공자는 결코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다. 긴 강연이나 설교도 없었다. 설사 제자들과 의견이 다르다 해도 대개 제자들의 관점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는 요임금이나 순임금처럼 성스러운 영감을 받은 현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계시나 전망이 없었다. 그의 유일한 장점은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는 것이었다. 이것도 논어에 나오죠. 논어는 공자가 죽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제자들이 편찬한 것이다. 따라서 공자의 격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모두 진짜인지 알 도리는 없으나 학자들은 이 텍스트들을 상당히 믿을 만한 자료라고 인정한다. 벤자민 The World of Thought in Ancient China. 논어는 수백 편의 짧고 서로 관련 없는 말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명하게 규정된 전망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 그 스타일은 중국의 풍경화와 마찬가지로 암시적이다. 독자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을 찾아야 하며 행간을 보고 완전한 의미를 이해해야 하고 하나의 생각을 다른 생각과 연결시켜야 한다. 그러나 첫인상과는 달리 논어에는 일관성이 있다. 사실 공자의 전망은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 다양한 주제들을 풀어 분리해내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다. 공자는 추구의 시대의 다른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시대로부터 깊은 소외감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제후국의 행동을 관장했던 전통적인 제의를 무시한 것이 당대 중국에 만연한 무질서의 뿌리 깊은 원인이라고 확신했다. 요순 시절, 나아가 초기 주왕조 시절에는 천도가 완벽하게 실천되었고 인간들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았다고 믿었다. 예가 중용과 관용의 정신을 권장했다. 그러나 공자의 시대에는 대부분의 제후들이 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치를 쫓고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을 채우느라 바빴다. 낡은 세계는 무너져가는데 과거의 가치를 대신할 새로운 가치는 나타나지 않았다. 공자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좋은 해법은 과거에 잘 운용되었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예. 이런 점이 이제 공자를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공자는 작은 제후국들을 말살을 위기로 몰아넣는 끊임없는 전쟁에 경악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그들이 이런 위험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노나라는 군사적으로 제나라 같은 큰 나라와 경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경대부 가문들은 이런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는데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대신 탐욕과 허영에 젖어 자멸적인 내전을 벌였다. 새 가문이 예를 제대로 지키기만 했다면 이런 상황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었다. 과거에는 제의가 폭력이나 복수의 위험을 억제했으며 전투의 잔혹함을 누그러뜨렸다. 다시 그렇게 되어야 했다. 공자는 제의 전문가로서 군주들과는 달리 공술이나 전차를 모는 법보다는 예법과 고전을 연구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공자는 군자의 역할을 재규정했다. 진정한 군자는 전사가 아니라 학자여야 했다. 그 규칙들은 가족, 정치, 군사, 사회생활과 관련된 전통적인 제의에 규정되어 있었다. 공자는 스스로 독창적인 사상가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나는 내 것을 하나도 만들어 보태지 않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전달하였다. 나는 옛것에 충실하고 옛것을 사랑했다. 이것도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직 덕 있는 통찰의 축복을 받은 현자만이 전통을 깰 수 있었다. 나는 그저 과거를 사랑하고 과거를 연구하는데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렇게 부인했음에도 공자는 혁신자였다. 그는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에 관한 알을 얻는 데 열중했다. 옹고의 지신이죠. 옹고의 지신. 네. 세상은 변했지만 어느 정도의 연속성이 없다면 보람 있는 발전도 불가능했다. 공자가 전통을 해석하는 몇 가지 방식은 그 강조점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과거의 종교는 하늘에 초점을 맞췄다. 사람들은 그저 신과 영혼의 은혜를 얻으려고 희생제를 거행했다. 그러나 공자는 이 세상에 집중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청나라의 자산과 마찬가지로 공자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낫다고 보았다. 사실 그는 하늘에 관해 전혀 말하지 않는 쪽을 더 좋아했다. 그의 제자 자공은 이 사실에 주목했다. 문화나 선의 외적인 표지에 대한 스승의 관점은 들을 수 있지만 스승은 천도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려 한다. 이것도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자는 성이사학에 관심이 없었으며 신학적인 잡담은 권하지 않았다. 자로가 군자가 신들을 섬겨야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직 산 사람을 섬기는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다시 자로가 죽음에 대해 묻자 공자는 대답했다. 아직 삶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이 대목은 유명한 대목이죠. 공자는 공자의 현실주의적인 면모가 아주 잘 드러난 대목입니다. 공자는 회의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조상과 관련된 전통적인 제의를 꼼꼼하게 실행에 옮겼으며 하늘을 생각할 때면 신비한 경외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공자는 인도의 현자들과 마찬가지로 침묵의 가치를 이해했다. 말을 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구나. 공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자공은 괴로웠다. 선생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도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늘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계절이 하늘의 명령으로 제대로 바뀌고 그에 따라 수많은 생물이 자신의 종류에 따라 태어난다. 하늘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하늘은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궁극의 힘을 발휘한다. 사람들은 쓸모없는 신학적 추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늘의 과묵함을 배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입을 다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도 세상에서 강한 힘을 지닌 존재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공자는 중국의 종교를 땅으로 끌어내렸다. 사람들은 내세에 관심을 두는 대신 여기 아래에서 선해져야 한다. 그의 제자들은 신이나 귀신에 관한 신비한 정보를 얻으려고 그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궁극적 관심은 하늘이 아니라 도였다. 군자의 과제는 그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이었으며
그 자체에 절대적 가치가 있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장소나 사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선의 상태에 이르렀다. 제의는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안내해 줄 지도였다. 모두에게는 군자가 될 잠재력이 있다. 공자에게 군자란 완전히 개발된 인간이었다. 과거에는 귀족만 군자였다. 그러나 공자는 도를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군자, 즉 성숙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루는 자공이 이렇게 물었다. 가난하여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여도 교만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말했다. 나쁘지 않다.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도에 기뻐하며 부유한데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자 자공은 즉시 시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했다. 끊고 가는 듯하며 쪼고 가는 듯이 한다. 시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공자는 기뻤다. 마침내 자공이 시경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절차탕 말하는 구절은 군자가 자신의 인간성을 갈고 닦는데 예를 이용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다. 군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군자는 조각가가 거친 돌을 다듬어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듯이 자신을 놓고 작업을 해야 한다. 진정한 군자는 늘 자신을 넘어서서 응당되어야 할 존재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안회가 물었다. 공자는 간단하다고 대답했다.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극기복례죠. 극기복례. 예. 좋은 말입니다.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군자는 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예에 바쳐야 한다. 그것은 곧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었다. 만일 중국의 제후들이 이것을 지키면 세상을 구할 터였다. 하루라도 자기를 누르고 예에 돌아가면 하늘 아래 모두가 인에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것도 논어. 공자는 인도의 현자들처럼 에고 원리를 인간의 편협함과 잔혹의 원천으로 보았다. 사람들이 삶의 매 순간 이기심을 버리고 예의 이타적 요구에 복종한다면 덕의 아름다움에 의해 변할 것이다. 그들은 군자, 즉 우월한 인간이라는 원형적 이상을 따를 것이다. 전례는 일상적인 행동을 다른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전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경솔하게 대하거나 그들과 비상적인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한다. 또 쓸모나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않게 한다. 예를 들어 아들은 아버지가 드실 음식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추어 올려야 하지만 요즘에는 많은 아들들이 그저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을 뿐이었다. 공자는 이를 꾸짖었다. 개나 말도 음식을 먹여 기르기는 마찬가지다. 공경함이 없다면 무엇이 다르겠는가. 예, 이것도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참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처연해지네요. 예, 요즘에 노인 요양시설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고 비리가 터지고 막 이러는데 진짜 인간이 동물보다 못한 지경에 이른 것 같기도 한 그런 처참한 모습들이 가끔 그런 사건들이 터지고 제가 혹시 그런 데에서 말년을 보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네, 참 씁쓸합니다. 공자는 추구의 시대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완전히 의식하기를 바랐다. 예의 수행은 단지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명민함, 감수성, 각 상황에 대한 지적인 평가가 필요했다. 에이션트 차이나 일이 있을 때 아랫사람이 힘든 일을 하거나 어른을 먼저 술과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만으로는 쇼가 아니다. 공자는 그렇게 설명했다. 쇼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이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고요. 이 모호한 어떤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태도다. 공자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 논어에 어떤 전례를 거행하는 정신은 모든 동작과 표정에서 나타난다. 만일 경멸이나 짜증으로 한다면 그 전례는 모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예는 종종 보전적인 날이 서 있었다. 정치적인 이득을 얻거나 귀족이 개인적 위엄을 높이는 데 예를 이용하기도 했다. 공자는 이런 자기중심주의를 예에서 체계적으로 몰아냈다. 그는 전례를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그것은 양보의 정신으로 진지하게 거행할 때만 의미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양보해야 하며 전사는 적에게 양보해야 하며 왕은 가신에게 양보해야 한다. 전례는 그들에게 개인적 선호를 버리고 그들 세상의 중심에 있는 왕자에서 내려와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라고 가르쳤다. 정치 생활에서 전례는 정치가가 순수하게 자기 이익에만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전례는 공감이라는 훈련된 습관을 가르쳤다. 따라서 전례는 올바른 정신으로 거행하면 사람들이 자기 중심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신교육이 될 수 있었다. 지위야 우월이라는 낡은 강박으로부터 벗어난 개혁된 의례주의는 인간의 교류의 위엄과 품위를 회복하여 중국 전체를 인간적인 장소로 만들 수 있었다. 얘는 다른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같은 의식을 거행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제의 춤에서 사소한 역할이라도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불가결하며 또 전체의 아름다움에 기여한다. 사람들은 전례를 통해 삶의 성스러움을 이해하고 삶의 성스러움을 의식하고 신성함을 부여받는다. 전통적으로 경의의 예는 제후의 신성한 힘을 육성했다. 효의 예는 신성한 신을 창조하여 필멸의 인간이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전례는 다른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며 하여 전례를 거행하는 사람과 그의 관심을 받아 존재의 성스러운 영역에 이르는 사람이 생겨났다. 인도에서 요가 수행자들은 절대적인 것을 향한 외로운 탐구를 시작했다. 공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공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완전한 인간성을 끌어내려면 다른 사람들이 필요했다. 자기 개발은 상호적인 과정이었다. 공자는 인도의 출가자들과는 달리 가족 생활이 깨달음에 장애가 된다고 보는 대신 종교적 탐구의 극장이라고 보았다.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부작용도 있죠. 집단주의라든지 부족 의식 뭐 이런 거. 아무튼 좋아 보이긴 하는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텃세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자, 이런 이타주의는 군자의 자기개발의 핵심이었다. 자기를 세우려면 남을 세우려고 해야 한다. 자기를 넓히려면 다른 사람을 넓혀야 한다. 좋은 말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나중에 공자는 가족에게만 지나치게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람은 모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자는 각 사람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일련의 동심원 가운데 있으며 사람들은 그 우원들과 관련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 각자는 가족에서 삶을 시작하며 따라서 가족의 이해에서 자기 초월 교육이 시작된다. 그러나 거기서 끝날 수는 없다. 궁자의 지평은 점점 넓어진다. 부모, 배우자, 형제를 돌보면서 배운 가르침으로 그의 마음은 넓어지며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게 된다. 우선 눈앞의 공동체와 이어 자신이 사는 나라와 마지막으로 전 세계와 공감하는 것이다.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이 보여요. 네. 유교의 특징이죠.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안 되죠.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세상엔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계산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다 이들은 마치 그것을 다 계산했다고 착각을 하죠. 네. 그런 부분이 맹점이 있어요. 공자는 덕이 이타주의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처음으로 분명히 밝힌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의 돈은 하나로서 모든 것을 꿰뚫는다. 공자에게는 난해한 형이상학이나 복잡한 전례적 추론이 없다. 모든 것이 늘 다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성한 존경심으로 대하는 일의 중요성으로 돌아간다. 그의 제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의 도는 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충과 배려 뿐이다. 배려, 뿐이다. 24. 이것도 논어에 도란 다른 사람들의 덕을 양성하는 헌신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일 뿐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나에게 내재한 덕을 끄집어낸다. 한마디 말로써 매일 종이토록 그대로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자공이 스승에게 물었다.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다. 아마 배려일 것이다. 서일 것이다. 남이 너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좋은 말입니다. 이 부분만 봐서 또 공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제게 전에 돈의 철학이란 책에서 이 말과 기독교의 황금률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거에 무지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강한 어조로 완전히 다릅니다. 선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견줌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핵심적인 종교적 관행이며 언뜻 보기보다 훨씬 더 어렵다. 자공은 한때 자신이 이 덕을 완전히 익혔다고 주장했다. 저는 남들이 저에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한 것이다. 이 순간 공자가 고개를 저으며 그러나 애정이 담긴 웃음을 짓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너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멋진 말이에요. 이거는 좀 표시를 좀 해놔야겠네요. 이런 얘기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말을 사랑합니다. 예. 내가 원치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게 칸트의 정언명령 제1정언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보편윤리. 칸트의 보편윤리 제1번이 내가 원치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선은 매일 종일토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 일을 삼갈 것을 요구한다. 자신을 특별한 별도의 범주에 넣지 말고 늘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경험과 연결시킬 것을 요구한다. 야, 이거는 진짜 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네. 그러니까 이게 종교와 인간관계의 핵심. 네. 공자는 황금률을 처음 공포한 사람이었다. 공자에게 그것은 초월적 가치였다. 예를 완벽하게 습득하면 그가 인이라고 부른 것을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인이라는 말은 원래 고귀하다거나 훌륭하다는 뜻이었지만 공자의 시대에는 그냥 인간을 뜻했다. 공자는 이 말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지만 규정하려 하지는 않았다. 나중에 일부 철학자들이 인을 박애와 같다고 보지만 이것은 공자에게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 좁히는 것이었다. 예. Disputants of the Tao.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좁은 의미로 본 것 같아요. 박애. 좀 더 인이라는 글자의 의미는 좀 더 포괄적입니다. 더 포괄적입니다. 예. 한자에서 인은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인간, 즉 자기를 뜻하는 단순한 표의 문자이다. 또 하나는 수평선 두 개인데 이것은 인간관계를 뜻한다. 따라서 이는 공동인간성으로 번역할 수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인의 근본적인 의미가 부드러움 또는 유순함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니요. 너무 좁은, 이것도 너무 좁은 의미로 보시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는 제의 양보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공자에게 이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의 시대에 존재하는 어떤 익숙한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인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사람만이 인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소크라테스 기원전 740년에서 470년에서 399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기원전 428년에서 347년이 굿미스 선이라고 부르게 될 것을 닮았다. 인을 실천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성숙한 인간이 된다. 요순과 주공의 수준에 이르는 인간이다. 공자는 인이 도의 힘, 도덕이며 성군들은 이것 때문에 무력 없이 통치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마법적 효력이 아니라 정신적 효력으로 간주해야 하며 폭력이나 전쟁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인이 무엇입니까? 공자의 제자 한 사람이 그렇게 물었다.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대답했다. 밖에 나가서는 중요한 손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중요한 제사를 주관하듯이 백성을 대하라. 너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들에게 하지 마라. 그러면 국사를 다루는 집안의 일을 다루든 너에게 원망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국사를 다루든 집안의 일을 다루든 너에게 원망이 없을 것이다. 제후가 다른 통치자나 나라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잔혹한 전쟁은 없을 것이다. 황금률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범하거나 유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어떤 제후도
자기 나라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아름다운 의식을 함께 거행하는 사람들로 볼 것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들과 다름없이 볼 것이기 때문이다. 대립과 증오는 녹아버릴 것이다. 공자는 인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인을 얻는 방법은 말해줄 수 있었다. 선은 남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을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아주 간단했다. 공자는 자공에게 설명했다. 인이란 내가 지위와 자리를 바란다면 남이 지위와 자리를 얻도록 돕는 것이다. 자신의 장점을 이용하고 싶으면 남이 장점을 이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사실상 자신의 감정을 안내자로 삼는 능력이다. 이것이 인의 방향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것도 논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통치자, 백성에게 혜택을 주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나라 전체의 선을 구하는 통치자는 요순과 동등한 수준의 현자가 될 것이다. 공자는 전통적 관습과 전례의 세목에 매달리는 소심한 보수주의자가 아니었다. 그의 전망은 혁신적이었다. 예, 그렇네요. 예, 이 책을 읽으면서 설득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그는 관례적인 예에 새로운 해석을 부여했다. 이것은 귀족의 존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잇는 실천을 습관으로 만들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공자는 제의에서 자기중심주의를 밀어내 제의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심오한 잠재력을 끄집어냈다. 공자는 불종적인 수능을 장려하지 않았다. 각 상황이 독특하다는 것을 알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예는 상상력과 지성을 요구했다. 공자는 또 새로운 평등주의를 도입했다. 전에는 오직 귀족만 예를 수행했다. 이제 공자는 누구라도 전례를 실행하면 심지어 안회처럼 출신이 미천한 사람이라도 군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구시대 평등정신. 이 추계시대는 이런 평등정신 그리고 배려 이게 핵심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예. 추구시대 중국의 다른 철학자들은 중국의 많은 문제에 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그들이 늘 공자만큼 야심이 컸던 것은 아니다. 공자는 법과 질서 이상의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 고귀함, 신성함을 원했으며 이것은 서라는 덕을 얻으려고 매일 노력할 때만 얻을 수 있음을 알았다. 실로 대담한 계획이었다. 공자는 사람들에게 강압 대신 고양된 인간성의 힘을 신뢰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자기중심주의를 버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러나 공자의 도를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어려웠다. 허영이나 원한,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없앨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이런 정신이 유효하게 진정한 가치인데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런 척하는 인간들이 가짜들이 아주 마구마구 탄생을 해서 그 가짜들이 그냥 권력을 움켜쥐게 됐죠. 그렇게 된 거죠. 세상에 가짜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은 쉬었다. 인이 정말 그렇게 먼 것이냐? 공자는 물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인을 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곁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인은 어려운 일을 행하고 난 뒤에 왔다. 즉 얘가 제공하는 교육을 완전히 익힌 뒤에 왔다.
그렇죠. 이는 초인적인 힘보다 인내를 요구했다. 아마도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일단 그 기술을 습득하면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꾸준히 할 필요는 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도 당신과 다름없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늘 행동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눈에 보일 듯한 도덕적 힘을 얻게 된다. 인을 추구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노력이었다. 죽어야만 끝나는 일이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도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추측하라고 권하지 않았다.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자체가 초월적이고 역동적인 경험이었다. 공자가 가장 아끼는 제자 안회는 깊이 탄식하며 인에 관해 말했을 때 그 점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다. 그것은 더 자세히 보려고 노력할수록 더 높이 올라간다. 더 깊이 꿰뚫어 보려 할수록 더 단단해진다. 앞에서 보았는가 했는데 어느새 뒤에가 있다. 스승은 한 걸음씩 능숙하게 나를 이끄신다. 교양으로 나를 넓히시고 예로서 나를 잡아주신다. 설사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다. 내 모든 힘을 다 쏟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뭔가가 솟아올라 내 위에 우뚝 서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것을 쫓았지만 거기에 이를 방법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 멋진 말이네요. 예. 멋있는 말입니다. 논어를 저도 조금 공부를 하긴 했지만 제가 그때 공부했을 때에 받았던 그 감동보다 지금 감동과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논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감동이 다르네요. 다시 한번 논어를 공부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끝나니까. 이는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이는 엄격하지만 환희에 찬 생활 방식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초월이다. 동정적이고 공감하는 삶을 살면 우리 자신을 넘어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안회는 예와 인이라는 지속적인 규율 덕분에 성스러운 실제를 잠깐 보았다. 이 실제는 내재하는 동시에 초월하는 것이며 안에서 어렴풋하게 나타나는 동시에 함께 버틸 수 있는 존재이며 내 위에 우뚝 서 있는 것이다. 기원전 483년경 안회가 죽었을 때 공자는 평소와 달리 억누르지 않고 비통하게 울었다. 하늘이 나에게서 앗아갔구나. 하늘이 나에게서 앗아갔구나. 또 다른 데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이 나를 버렸도다. 하늘이 나를 버렸도다. 이런 식으로. 공자가 그처럼 과도하게 슬픔을 표현할 만한 죽음이 있다면 그것은 안회의 죽음이었다. 공자는 늘 안회가 자신보다 도의 길에서 멀리 나아갔다고 말했다. 공자의 아들도 같은 해에 죽었으며 3년 뒤에는 가장 나이 많은 제자 자로가 죽었다. 공자는 참담했다. 봉황도 오지 않고 강도 그림을 내지 않는구나.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심지어 그의 영웅 주공도 꿈속에서 그를 찾지 않았다. 기원전 479년 공자는 74세의 나이로 죽었다. 공자는 삼가는 태도로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의 영성에 지을 수 없는 자취를 남겼다. 심지어 그의 가르침을 격렬하게 거부했던 추의 시대 철학자들조차 그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죠. 이런 보편적 진리를 얘기하던 사람이었으니 중국 철학, 정신,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겠죠.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책입니다. 이 책을 공부했었고 완독은 하지 못했어요. 근데 본문 정도는 필사를 했었거든요. 논어에 돌 김용호 선생님의 책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읽고 싶은 책입니다. 한번 꼭 읽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편을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필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좀 아프고 하니까 필사를 좀 하고, 이게 중간이 넘어가니까 이제 주요 이제 내용들이 점차 고조되는 이 책의 주요 내용, 말하고자 하는 추계시대라는 주요 내용으로 추계시대의 사상 점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재밌어지고 있어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내용이.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